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입니다. 특히 1919년 슈투트가르트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죠. 기존 질서는 다 무너지고 뭐랄까 다들 새로운 사회 모델을 막 찾던 시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자료들이 바로 이 시기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인물의 강연 기록이랑요. 또 당시 토론을 담은 회의록들입니다. 아, 슈타이너. 네. 당시 뭐 노동자 평의회니 공장 평의회니 이런 논의가 엄청 뜨거웠는데 그때 슈타이너가 사회 유기체 삼지 구성론이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그렇죠. 삼지 구성론. 이게 오늘 핵심 주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복잡한 구상이랑 또 이게 불러일으킨 그 격렬했던 논쟁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통찰을 찾아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요. 좋습니다. 그 슈타이너 제안의 핵심부터 좀 짚어볼까요? 사회를 완전히 독립된 새 영역으로 나누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화 또는 뭐 정신생활, 그리고 법률, 정치생활, 마지막으로 경제생활 이렇게 셋으로요. 새 영역이요? 와, 진짜 독특한데요? 당시로서는 엄청 급진적인 생각이었겠어요? 네, 굉장히 그랬죠. 강연록 기록 같은 걸 보면 각 영역의 목표도 아주 뚜렷해요. 정신생활에서는 자유를, 법률생활에서는 평등을, 그리고 경제생활에서는 박애를 실현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이었죠.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 구호 같기도 하고. 그럼 각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정신생활의 자유는 정확히 뭘 의미했나요? 그 정신생활, 그러니까 뭐 교육이나 예술, 학문 같은 분야는요, 국가나 경제 논리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이런 거였어요. 오직 그 인간의 창의성, 자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죠. 아, 국가 개입 없이요. 네. 그래서 이걸 위해 뭐 문화평화회 같은 자율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반면에 이제 법률생활, 즉 국가의 역할은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또 노동법 제정 같은 것에 딱 국한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렇군요. 그럼 국가는 딱 거기까지만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슈타이너는 당시 한창 논의되던 노동자 평의회, 그 아르바이터 레테라고 하죠, 이걸. 네. 이 법률생활 영역, 즉 정치적 권리 영역이랑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특히 노동력이 더 이상 상품처럼 취급되면 안 된다는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아, 노동자 평의회를 정치, 법률 영역으로 본 거군요. 그럼 경제생활에서의 박애는요. 이건 어떻게 구현된다는 거죠? 이윤 추구가 아니라니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맞아요.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었죠. 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또 유통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 그러니까 애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실제 필요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연합이요. 협동조합 같은 건가요? 비슷한 개념인데 좀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 있잖아요, 자본. 이것도 영구 소유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생각했죠. 자본이 소멸한다고요? 와. 네, 그래서 이 경제 영역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평의회, 그리고 실제 일터의 공장평의회, 그러니까 비트립스 레테라고 불렀는데 이게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구상했죠. 아, 잠시만요. 방금 노동자 평의회랑 공장 평의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당시에도 좀 혼란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자료를 보면요.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요. 노동자 평의회 아르바이타 레트는 아시다시피 러시아 혁명 영향을 받아서 정치 권력 장악 이런 성격이 좀 강했어요. 네, 정치적인 색깔이 짙었죠? 그래서 슈타이너나 뭐 한스 쿤 같은 사람들은 이게 독일의 의회 제도와는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봤죠. 실제로 1918년, 1919년 제국평의회 회의에서도 역할 놓고 엄청 싸웠거든요. 3인당하고 독립3인당하고요. 아, 그랬군요. 슈타이너는 그래서 이걸 아까 말한 법률생활 영역, 즉 정치적 권리 투쟁과 연결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럼 공장평의회는요? 그건 어떻게 다른 거죠? 반면에 공장평의회 비트립스레트는 1918년 11월 혁명 이후에 기업 운영의 사회화, 그러니까 소시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좀 더 실질적인 필요 속에서 등장했어요. 슈타이너는 바로 이 공장평의회를 경제생활의 핵심으로 본 거예요. 소비자와의 협력이라든지 뭐 기업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역할을 맡기려고 했죠.
아하, 그러니까 정치적 성격의 노동자 평유회랑 경제적 성격의 공장 평유회를 딱 구분하고 각각을 자기 삼재 구성론 틀에 넣으려고 시도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자료 보면 한스쿤 같은 사람은 이 둘을 혼동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네, 저도 봤어요. 당시 기록 보면 공장평의회가 생산물 판매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기업 인수 가능성, 소유주 보상 문제까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들이 막 오갔던 흔적들이 있어요. 와, 정말 구체적인 논의까지 갔었네요. 그럼 이렇게 급진적인 제안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자료 보니까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던데요. 네, 맞아요. 회의록 같은 걸 보면 슈타이너의 통찰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게 정말 사회적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실현 가능성을 찾으려는 노동자들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뮬러라는 사람은 공장평의회를 삼지 구성론 실현의 출발점으로 보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고 심지어 슈타이너를 정부에 추천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어요. 오, 정부 추천 결의안까지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네요. 네, 근데 반면에 사회주의 진영의 비판은 정말 매서웠습니다. 엥겔하르트나 르머 같은 사람들은 이거 그냥 이상적인 강연일 뿐이다. 결국 프롤레타리아의 권력 장악 문제, 이 마크트 프라게라는 핵심을 흐리는 거라고 엄청 비판했죠. 그렇죠. 마르크스주의자들 반발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슈타이너를 부르주아로 보고 노동자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려 한다. 이런 비난까지 나왔다고요? 네, 슈테터 같은 인물은 슈타이너의 그 핵심 문제 대신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냐, 국가를 대체할 구체적인 방안은 뭐냐, 경찰이나 군대 통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의문들도 계속 제기됐고요. 그야말로 이상과 현실, 또 권력 투쟁의 문제가 아주 정면으로 부딪혔던 현장이었네요. 네, 정말 치열했죠. 몇 가지 구체적인 경제 아이디어도 참 흥미로운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생산수단은 생산에 사용되는 순간 더 이상 판매 가능한 상품이 아니게 된다거나 올바른 가격 설정, 소비자 연합의 중요성 강조 이런 것들이요. 네, 그렇죠. 자본음에 대한 관점도 아주 독특했고요. 자본은 소모되고 자연은 보존한다. 이런 말처럼 자본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걸로 본 거죠. 네네. 그리고 노동계약 자체도 단순히 돈 받고 노동력 파는 그런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에 기반한 계약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정말 하나하나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슈타이너의 삼지 구성론과 평행의 논쟁, 이게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네요. 1차 대전 직후라는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정말 절절한 제안이었고 또 그만큼 치열한 논쟁과 갈등을 낳았던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당시 슈타이너의 구상이나 그 평해회 운동이 그의 생각대로 전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여기서 던져진 근본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활동, 또 모두를 위한 평등한 권리 보장, 그리고 서로 돕는 협력적인 경제. 네, 그 세 가지 가치요. 네, 이 세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이 고민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